추울 줄 알았는데 오늘 그래도 따뜻해서 그 오시기에 그래도 좀 낫겠습니다. 그래서 광복회 서울지부장 이동길입니다. 제가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보건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장태봉 목사님과 제가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복원을 위해서 장태봉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저하고 같이 그 형무소 복원위원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볼륨 조금. 그래서 그 금년 3월달에 그 서대문 형무소 그 복원을 위해서 서대문 구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은 첫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그 설치되어 있던 비석을 다시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1년도에 그 일본 고이즈미 현직 총리가 와서 헌화하면서 사죄했는데 그 비석 앞에서 그 고이즈미 총리상을 실물 크기로 만들어 세워라. 세 번째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역사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전시 내용이 너무 불비하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여순 그 형무소 그 전시 내용과 같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좀 내용을 좀 충실하게, 전시물을 좀 충실하게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는 독립의 전당이기 때문에 일반 민주화, 물론 그 해방이 되고 나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은 거기는 독립을 상징하는 곳이니까 민주화 행사는 거기서 하지 마라.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탄원을 했습니다. 그 탄원서에는 그 장태봉 목사님이 미리 서대문 구민들과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받아놓은 한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붙였습니다. 서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광복회 서울시 지부 산하 지회장들 각 구별로 지회가 있는데 각 구별 그 지회장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관내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 목사들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 거기 서대문 관내 주지스님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 붙여서 그 탄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역시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겁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고이즈미 총리가 그 비석 앞에서 사죄하면서 헌화하는 그 실물 크기의 스크린 실물 크기의 상은 그거는 세워주겠는데 다른 거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서대문 구청장 직접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날 서대문 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우리 장태봉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원로 애국지사님이신 김영관 지사, 전번에 청와대 그 오참 때 들어가가지고 건국절 관련 발언을 하신 어르신이 있죠. 그 애국지사님하고 세 사람이 들어가서 서대문 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석을 복원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약속한 그 고이즈미 총리 사죄하는 그 실물 크기 동상도 세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승 감옥을 벤치마킹해서 그 전시 내용도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거기에서 그 형무소는
애국지사님들이 거기서 고생하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도 거기서 고생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는 내용의 75%가 달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아마 계획하고 이루어져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받을 만하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현직 담임 목사에서 은퇴하시고 줄곧 이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야 그냥 젓가락 얹었고요. 목사님이 일 다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따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 제국 군대가 없어지면서 그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병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서대문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87년도에 그 형무소가 의왕으로 감으로써 그 감옥이, 그 형무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세울 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90분의 그 명단을 그 비석에다가 옥으로 그 오석에다가 그 황금빛으로 거기에다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청장이 민주화 관련 이제 좀 진보계열 부청장으로 바뀌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걸쳐서 그 재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비석을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 2007년도 이전에는 거기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의 그 추모제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그게 그 철거 계획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추모제가 없어졌습니다. 그 2010년도부터 그 이제 다시 다 재정비가 돼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때 그 비석을 철거를 해버리고 뭘 세웠냐면은 민족의 홍그릇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예술작품 같은 걸 부채꼴 모양을 지금 가보시면은 부채꼴 같은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 앞에다가 팻말에다 민족의 홍그릇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복원위원회에서 계속 그 항의를 하니까 그것을 추모비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 앞에. 그런데 그거를 복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는 지금 추산 약 4만 명의 애국지사님이 거기서 고생하신 걸로 추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00명의 애국지사님들이 거기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추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그 민족의 홍그릇이라는 그 예술작품 속에는 256명의 지금까지 400명 중에 256명의 명단이 밝혀졌기 때문에 256명의 그 이름이 그 안에 깨알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비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비석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 앞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사죄하면서 헌화하는 그 실물 크기의 동상을 세워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토 현장에 세워진 빌리 브란트 수상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는 사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개토 현장에서 사죄하면서 헌화했다는 것은 기억을 하면서 서대문 형무소 그 비석 앞에서 일본 현직 고이즈미 총리가 헌화하면서 사죄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이 고이즈미 총리가 서명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사무사라고 썼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셨을 때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봐주시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문성재 박사께서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황순종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황순종 선생님은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시니까 강의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순종 선생님은 원래 역사학자가 아니십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대학 경제학 석사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행정고시를 하시고 과학기술처에서 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오로지 역사 공부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황순종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황순종입니다. 이번이 8번째고 또 지난주에 한사군 관계 들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식민사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난주에 들으신 한사군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임나 일본부 관계 이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우리 역사의 초기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남쪽은 일본 서기 4세기부터 한 200년 동안 지금 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후진적이어서 선진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조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들으셨듯이 한사군의 위치도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임나라는 것은 나라 이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가야하고 또 같은 나라로 취급을 하는데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의 한사군 이걸 보니까 자기들이 지난 세기 한반도를 이제 먹기 위해서 관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역사를 조작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있었지만 다시 이 땅을 이제 먹기 위해서 너희들은 옛날에부터 우리 식민지였다. 그런 엉터리, 존재하지 않는 한사군은 실제로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나 일본부, 일본이 우리를 다스린 사실은 전혀 없는데 이것을 조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식민사학 중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받은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나라를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타율적으로 남의 지배를 받아서 선진화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사군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일제의 지배로부터 다시 광복을 맞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 임나라는 거를 가야를 지배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학계가 모두 식민사학이지만 학계에서도 굉장히 그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았다, 그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은 바로 우리 국민 감정이 반발을 사니까 피해갑니다. 피해가면서 가야를 이제 연구할 적에 가야를 그 우리의 기록에 의해서 그걸 밝히지를 않고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일본석이라는 역사책에 써놓은 그 임나를 가지고 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토론이니까 자세한 말씀은 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학계가 전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학자들로만 가득 차 있느냐? 지금 가야나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딱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강단의 사학자들은 식민사학자. 식민사학자는 이제 지금 그 근래 용어가 매국사학자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배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식민사관은 식민사관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식민사관에 동조하는 같은 이론인데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고대 역사이긴 하지만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매국사학자라고 매국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여튼 먼 데서도 오신 분도 있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넓은 데서 많은 분들 모시고 하는 것은 처음이고 한 20-30명 정도 좁은 공간에서는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듬성듬성 앉아 계시니까 좀 떨립니다. 좀 이게 재미가 없는 주제지만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그렇고요. 자, 우선 그래서 임나일본부라는 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도 하기 때문에 먼저 그 기본적인 말들을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역사책에 그 일본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세기에 만든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임나라는 것이 나라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임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라, 백제, 고구려와 이웃한 4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라, 백제, 고구려, 임나가 아니고 가야 이렇게 4나라는 한반도에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도 물론 한반도가 아니고 대륙이라는 설도 지금 굉장히 유력합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그 4나라가 우리의 그 고대 국가로서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조작하려고 어딘가를 이제 차지했다 하려다 보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는 좀 강대하고 임나는 가야로 이제 치면은 가야는 좀 신라에 망하고 약했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가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에 합병당했죠. 그런데 그거를 신라가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배 타고 건너와서 그 가야 지역을 차지하고 그게 임나가 되었다. 이렇게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나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임나와 함께 같이 일본석이라는 책에 기록된 신라, 백제, 고구려는 몇몇
민족사학자분들, 강단에 계신 분들 딱 한 분 하고 또 몇 분들이 이거는 한반도의 우리 옛 나라들이 아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그리고 가야가 일본 열도에 세운 분국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위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그 임나를 정벌해서 자기들 속국으로 만들고 거기에 통치 조직으로서 말하자면 일본부라는 걸 뒀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성격이 옛날에 그 조선 총독부나 조선 통감부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 남부를 다스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도 전혀 허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것이 임나 일본부 설인데 그것이 왜가 임나 가야를 지배했다는 기간은 지금 200년간이라고 처음에 돼 있는데 지금 근래에는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의 그 학질적인 그 식민사학자들 중에 이 스에마스 야스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임나 관계를 산발적으로 주장하던 거를 책으로 내 가지고 나름대로 엉터리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들 패전 후에 이 책을 냈어요. 또 그것도. 그런데 그 우리 광복 이후에도 서울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의 전신이 경성제국대학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도 서울대를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 그 식민사학자들을 코치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광복 이후에 이병도 씨가 말하자면 원흉인데 뭐 학계에서는 국사학의 태두라고 그러죠. 예, 태두는 무슨 제대로 된 역사를 해야 태두지. 식민사학을 그 이병도가 일제 시대에 조선타편수의 밑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타를 엉터리로 만들 때 그 하수인 노릇하면서 다 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해방이 됐으면 자기의 이론을 그때는 뭐 일본 놈들 밑에서 할 수 없었다. 뭐 양심선언이라도 하고 전향이라도 해서 새로운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기득권을 지키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일본 사람들이 밑에서 했던 그대로를 지금 우리 지금 70년이 됐는데 또 그 후학들이며 전부 그 이병도 이후에 그 식민 잘못된 그 매국 사학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나 일본부 관계에서는 고려대 명예고수라는 김형구 씨가 이 사람이 이제 한반도 남부 경영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반도 남부 경영론이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남선이 남조선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죠. 남선 경영론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사학자들이 즐겨 하던 거를 자기는 또 한반도 남부 경영론이라고 부르겠다 하고 또 이제 그 2010년도에 이런 책을 냈어요. 임나 일본부 설은 허구인가? 임나 일본부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다. 제목이 그렇게 보이죠? 그 이제 이건 일반 독자용이기 때문에 뭐 학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일반 독자용이기 때문에 뭐 한반도 남부 경영론이라고 제목을 안 붙이고 임나 일본부 설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대표적인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책을 보고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싶어서 저는 그 책 제목을 반대로 해서 비판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허구인가 했는데 저는 허구이다 그런 뜻으로 임나 일본부설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판 이야기는. 자, 그러면 그 임나 일본부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 임나라고 일본 사람들이 떠드는데 그것이 가야가 아니다. 가야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임나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괴물이냐 보면은 일본 서기에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스쿠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 지금 뭐 그 일본의 규슈의 북쪽에 있던 나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천리가 떨어져 있고 그 북쪽은 바다. 북쪽이 바다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섬이겠죠.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에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스시마, 우리말로 하면 대마도가 가장 유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쪽이 바다이고 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신라를 옛날에 계림이라고 그랬죠. 신라의 서남쪽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이 신라의 서남쪽이면은 만약에 육지로 따져보면은 지금 경상남도의 뭐 서남쪽이나 해서 옛날 가야가 있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민사학자들은 이 신라의 서남쪽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임나라는 것이 가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금의 옛날 그 가야 지역은 그 북쪽이 바다.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북쪽이 바다가 우리 반도에서는 북쪽이 바다일 수가 없죠. 신라나 뭐 백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신라의 서남쪽이라고 한 것은 뭐냐? 서남쪽이라는 게 꼭 바로 붙어서 서남쪽일 수도 있지만 바다 건너서 서남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두 가지가 맞지만 일본 사람들 식으로 지금 가야 지역이라고 풀면 이게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방법으로는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걸 내놓고 말을 해야지 이런 거는 모른 척하고 못 본 척 언급을 안 합니다. 네. 그럼 역사서에 기록된 기록을 자기들 편리한 것만 찾아서 해석하면은 학문적인 방법이 못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뒤에 또 보시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아까 그 스에마스 야스카지라는 사람이 가야라고 주장할 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가야는 어디입니까? 경상남도의 일부입니다. 지리산 넘어서 전라도 쪽에는 가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이 스에마스라는 사람은 이 임다를 가야라고 이제 하면서 또 전라도까지 다 포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이병도 이후에 지금 김형구 그리고 또 많은 사람 모든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그 가야를 뭐 일본이 200년 지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바로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이 스에마스 야스카지가 말한 경상도 전라도 이건 받아들여 가지고 가야가
경상도에서 전라도, 심지어 충청남도 일부까지 이르렀다는 이런 해괴한 그 논리를 가지고 그걸 가야에 대한 연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제가 이제 지도가 나올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가야가 이렇게 넓은 지역이 된다면은 신라보다 더 큰 나라가 됩니다. 신라보다 더 큰 나라가 되고 백제와도 거의 대등한 나라가 되는데 이렇게 면적이 다는 아니지만 면적이 서로 비슷한 삼국이었다면 마지막까지 쟁패를 해야지 신라에 간단히 먹혀진 걸로 봐서는 우리가 배운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 사람들은 가야가 임나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영역을 전라도까지로 대폭 확대해서 지금 한반도 남부는 일본이 거의 다 다스렸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우선 위치로 볼 적에 이게 임나가 가야가 아니라는 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나 안에 또 소속된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금관가야, 아라성산, 고령 이런 식으로 육국이 있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라는 나라는 그 안에 우선 7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10개라는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숫자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탁순, 탁국, 비자발. 우리 역사책에는 이런 이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임나는 나라들의 이름이 우리 가야하고는 굉장히 다른 걸로 봐서 그 비슷한 게 이제 가라를 삼국사기에 보면은 가야라고 계속 쓰는데 간혹 가라라고 쓴 적도 있습니다. 가야 전체를 가라라고 쓴 건 있지만 그 외에 알라하고 아라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학자로서 만약에 이걸 접근한다고 하면 양심적인 학자라면 임나는 일본 역사책에 나오니까 일본 열도에 있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신라, 백제, 고구려가 그러면 한반도와 무슨 관계냐 아니면 그 삼국조차도 섬에 있던 나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식민사학을 만들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어거지로 이제 우겨대는 겁니다. 임나가 가야하고 또 다른 것은 그 나라들이 그 건국 시기, 멸망 시기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라하고의 관계를 예를 이제 하나만 들면은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그 신라와 가야는 그 몇백 년 동안 계속 충돌합니다.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지만 이 일본 서기에서 이제 신라와 임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라와 임나와의 관계는 우리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거하고는 수십 건의 기사가 있어도 단 한 건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야가 임나하고 같은 나라라면 우리 삼국사기의 기록에 하다못해 반, 또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사 중에 반이라도 서로 일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만 한두 건의 기사라도 일치해야 되는데 단 한 건도 같은 기사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신라 임나하고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신라 가야는 서로 다른 동네에서 벌어진 다른 역사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공무원 생활만 쭉 하다가 짧은 세월 동안에 이런 공부를 해서 책이라도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식민사학자들이 하도 엉터리 주장을 하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일본 서기고 삼국 서기를 들여다보고 대조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조금만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책을 몇 권만 보시면은 그 분야에 또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잘난 강사도 아닌데 이런 강의는 맨날 듣기만 하시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책도 좀 쓰시고 다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예를 들면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요. 고등학교생 정도만 돼도 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으면은 일본 서기 보고 삼국 서기 보고 신라하고 가야하고 임나하고 이렇게 조금 찾아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 우리 학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여기 그런데 비슷한 똑같은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비슷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600년에 신라와 임나가 싸웠다 하는 기사가 있어요. 물론 삼국사기에는 신라와 임나가 아니라 가야겠죠. 그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라에서는 가야 지역을 일부 반란이 있어서 군사 몇천 명을 투입해서 진압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해에 일본 서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신라와 임나가 싸웠다. 그런데 죽창을 들고 이렇게 싸웠는데 민간인을 막 약탈하고 노략질했다. 이런 기사예요. 그리고 대장이 누구고 군사가 어떻고 이런 내용도 없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일본 서기에 보인 신라와 임나 기사는 말하자면 한반도 남부에 신라와 가야의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한반도는 굉장히 앞섰고 보통 가야나 백제나 전쟁을 할 때 10,000명은 보통 동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600년의 일본 서기 기사는 죽창 들고 몇 명이 했는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그냥 동네 싸움처럼 실제로 스시마가 작은 섬이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나라들이 마을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사이에 그냥 쳐들어가면 싸움이 되고 그런 동네 싸움 한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임나라는 거는 스시마에 있던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임나하고 주변의 삼국과의 관계를 보면 심지어 일본 서기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경계 지역에 가보면 개와 달개 소리로 어느 나라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골 동네에 를 생각을 해보면 경계 지점에 가면 저쪽에 앞에서 개가 짖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짖는지 이쪽에서 짖는지 그 분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백제, 신라가 그런 식으로 이웃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반도의 상황이 아니고 한반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서기 한 500년, 600년 되면 한참 우리 삼국이 전성기를 지나서 한참 흥할 때인데 당시에 우선 국경 근처 가면은 뭡니까? 산이나 강이나 큰 이런 걸로 우선 가로막혀 있고 수비병도 있고 성도 있고 그런데 그 근처 가서 이쪽 닭소리 듣고 저쪽 닭소리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임나와 가야가 다르다 하는 거를 강단의 학자분 중에서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최재석
고려대 전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90세 조금 넘으셨는데 불행하게도 올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사회학을 하신 분이고 한데 논문을 300편 이상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식민사학자들은요, 아마 평생에 논문 뭐 10편이라도 제대로 쓰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기기만 하면 되니까. 이분은 300편의 논문을 쓰면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사회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일 고대사를 또 착안하시게 돼가지고 한일 고대사에 전념하시고 가야니 뭐 정말로 깊은 연구를 해서 책도 그 분야의 책도 많이 내셔서 제가 이제 감히 짐작해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300편 이상의 논문을 써서 그렇게 혁혁한 성과를 낸 분은 아마 가장 훌륭한 교수님이 아니신가. 자기 분야만 아니라. 근데 이분이 또 다행히 사회학을 하시다가 이제 그 역사 쪽으로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한일 관계나 그 가장 권위자입니다. 유일한 학계에서는. 이제 저 같은 제야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시작 단계고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논문을 많이 쓰셨는데 이병도 이후에 모든 가야 연구자들이 임나는 가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식민사학을 추정한 것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임나 일본부 관계는 대표적이거든요. 이 김형구 근데 그 묘한 인연인지 이 같은 고대입니다. 이 최재석 교수님이 훨씬 더 선배죠. 새카만 후배인데 엉터리만 하면서 그리고 우리 최재석 교수님이 뭐 논문을 실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 행정적으로 자기가 그 학회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글을 내면은 가타부타 하고 실어주지도 않고 빠꾸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올바른 그 역사관을 펴는 사람들은 그냥 묵살시키고 제거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력이 워낙 커져서 조폭, 마피아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들으신 한사군 문제나 고조선 문제는 학계에서 유일하게 윤내현 교수가 대륙설을 주장하고 폐수 뭐 이런 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윤내현 교수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뭐 총을 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매장시켜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윤내현 교수가 그 북한 학자 류지린의 설을 더러 이제 인용하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방공하는 건 좋은데 북한만 조금만 뭐 연결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러면 용공 내지는 뭐 반국가적인 이런 걸로 몰아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윤내현 교수를 옛날 안기부가 옛날 이름인가요? 국정원 시절에 그 조사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 류진이라는 사람하고 뭐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가서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해서 학자는 뭐 그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고 그 학자로서 북한 사람이지만 말하는 것이 옳다 싶으면 인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용공으로 몰아서 어떻게든 그 학계에서 없애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재석 교수가 자꾸 한일 관계 들먹거리고 가야 어쩌고 하니까 지금 이분은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일본은 우리가 건너가서 백제 사람들이 다 세운 거고 그 문화도 다 우리가 갖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만 그 반대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서 옛날에 가야를 다스렸다고 이따위 헛소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김형구를
김영구 씨의 그 뭐 논문이나 그 이후에 책을 낸 것이요. 평생 동안에 10건도 안 됩니다. 10건도 안 되고 연구했다는 것이 전부 이겁니다. 전부 이건데 이게 옳은 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학자라는 것이 뭐 넓게도 할 수 있지만 넓은 것보다는 요새는 뭐 어떤 분야든지 깊게 들어가야 전문가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돈도 되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좋은데 단 한 가지만 다른 거 할 줄도 몰라요. 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임나일본부 뭐 이런 거 또 백제와 그 외와의 관계 뭐 이런 것만 계속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거짓말만 해대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참 그 훌륭한 학자로서 볼 적에 이 김영구가 써놓은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완영 같은 매국노로 비유하면 지나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강좌에서 이덕일 소장님 강의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재작년이죠. 매국사학 어디까지 왔나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것을 쓰면서 김형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최재석 교수님의 이제 이런 말을 인용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식민사학자다 하는 식의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김형구가 만약에 최재석 교수님이든지 이덕일 소장이든지 당신들 말하는 거 내가 학교는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뭐 학회지든지 그럴싸하게 제대로 반박하는 글을 써서 반박을 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되고 독자들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쫓겨나고 또 연구소 하던 것도 팬들도 점점 없어지고 그 사람 엉터리였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학문이라는 거는 서로 토론회장에서 만나서 남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70년 동안 학계에 전부 자기들이 다 장악했다 이거죠. 자신감이 생겼는지 또는 일본 극우파들은 계속 지금 총리도 이상한 소리 했었고 계속 우리나라를 다시 먹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참 나쁜 놈들이지요. 그러면 그 일본이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은 나라 아닙니까? 제가 한 20년 만에 여담인데 식구들하고 제가 일본에 옛날에 3년 살았기 때문에 여행을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식구들이 20년 만에 이제 여행을 했는데 10만 원 바꾸니까 옛날에는 10,000엔 정도 나왔는데 뭐 10,000엔도 안 나오고 한 8,000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뭐 연금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살아봤지만 우리 돈 가지고 쓰는 거는 정말 내 돈 가지고 부자들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쓰지를 못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일본이 아직은 우리보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GNP 전체로도 그렇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요새는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극우파들이나 또는 대학교에 그 일본의 그 박사과정 같은 거 초청해가지고 문부석에서 장학금 주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 일본에 가서 박사학위, 특히 역사나 정치나 무슨 그런 민감한 분야에 박사하고 하기 오는 사람들은요, 돌아올 때는 우리 여권 가지고 그대로 돌아오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일본 여권으로 바꿔가지고 와야 될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니까 우리나라의 학자들 중에 뭐 어차피 다 식민사학자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사실이다. 그만 사항이라고 비켜가니까 누구 청대 메고 나설 놈 하나 있어봐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말하자면 김영구를 고른 것 같아요. 이 김영구가
박사학위를 처음에 일본에서 받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박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도 일본에서 다 인쇄해주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뒤로 일본이랑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건 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면은,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서, 당신 왜 엉터리 학문했느냐, 그 배경을 다 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들 세상이다 생각하고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덕일 소장이 나의 명예를, 나를 식민사학자로 몰아서 명예를 훼손시켰다. 명예교수인데 그 명예를 더럽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재판 이야기는 뒤에 좀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야가 임나가 아니고 또 백제와 왜 관계가 어땠고 또 임나를 정벌하는 과정이 어땠고 이렇게 막 일본석에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도 없으시고 그래서 마침 이게 재판이 항소심이 끝났기 때문에 재판 이야기를 좀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게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시죠. 가야를 정벌했다는 것이 369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대로 이 임나를 다스렸다면 거기에 바로 총독부 같은 임나 일본부를 바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를 한번 찾아봐도 일본부라는 이 말 자체가 거의 100년 후에야 처음 일본부가 어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은 임나를 자기들이 차지해놓고 100년 동안은 뭐 어떻게 통치를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도 벌써 이제 허구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고구려가 신라를 치니까 신라왕이 임나왕에게 사신을 보내 일본부의 행군 원수에게 구원을 청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때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재밌는 게요. 임나를 외에서 차지했다는데 임나왕도 건재하고 있고요. 그 일본부가 있었다면, 총독부가 있었다면, 거기를 바로 접촉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 일본부라는 이름이, 이게 또 거짓말인 겁니다. 일본이라는 국명은 600년대 후반에 와서 일본이라 했고, 그전에는 나라 이름이 일본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외였습니다. 외 중에서도 야마토외, 대화외라고 그러죠. 야마토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이때 벌써 일본부라는 말을 썼으니까 후대에 그 책을 쓰면서 일본부라는 이름을 엉터리로 넣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일본부라는 것의 성격을 보면 워낙 알맹이가 없어요. 단편적인 기사 몇백 가지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이게 스에마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 주장한 이후에 이 통치기구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록이. 그러니까 이건 통치기구가 아니었다. 일본 학자들도 거의 다 이렇게 이제 돌아서고 왜냐? 지금 양심적으로 연구를 한다면은 우리를 지금 뭐 지배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옛날에 그 선배들이 너무 엉터리로 정치적으로 조작한 거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서기를 그대로 학문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외교기관설, 교역기관설 뭐 이런 식으로 일본부라는 걸 그렇게 정의하니까 이런 거였다면 임나를 지배할 수는 없었겠죠. 임나에 와 있던 뭐
공관이었거나 또는 뭐 무역을 중개하는 그런 기관의 성격은 있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 일본부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퇴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중에는 외가 임나를 지배를 하기는 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00년은 뭐 말도 없고 안 되고 10년 그런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1년, 2년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거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의 나라를 1년, 2년 지배했다. 그것도 뭐 지배하게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형구 씨는 그게 아니다. 임나, 즉 가야를 외가 다스렸던 것이 아니다. 백제가 다스렸다. 이게 재밌는 건데, 일본 서기에 외가 전부 다 이렇게 임나를 뭐 한 걸로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백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제가 외를 다스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김형구 혼자뿐입니다. 자기 혼자의 설이니까 남이 비판도 못해요. 그러니까 멋대로 그냥 써내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제가 가야를 다스렸다. 그거 듣기 좋네. 일본 놈들이 뭐 가야를 다스렸다, 우리 식민 지배했다는 거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누가 어차피 누군가 하나 먹어야 될 텐데 백제가 가야를 먹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뭐 그건 뭐 별거 아니네, 괜찮네. 그런데 이 김형구가 주장하는 거는 그 백제가 강대했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백제를 일본이 조종했다. 그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었다, 한마디로. 꼼짝 못하는 속국이었다. 요걸 이제 그 많은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할 때는 그렇죠. 자, 외가 지배했다는 걸 일단 빼고 백제가 한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백제를 철저하게 외가 지배했다.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놓고는 일본 학자들까지도 일본부라는 존재가 애매하고 뭐 기간이 심지어 10년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만 살짝 바꿔놓고 외놈들도 주장 안 하는 200년 동안 백제가 지배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사람들은 조금 학자적 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역사학자가 아주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하고는 뭐 양이 뭐 이리의 탈을 쓰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200년 동안 지배했다고 또 우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임나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가야는 요 정도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세마스가 이렇게 말한 이후로 한국의 그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김태식, 뭐 김정학, 뭐 연민수, 뭐 하여튼 모든 강단의 연구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요게 신라입니다. 요거 백제고요. 이렇게 막강한 임나가 왜 신라한테 먹히죠? 신라를 먹어야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본의 그 사람들의 설을 토대로, 스에마스의 설을 토대로 그린 지도인데, 김형구라는 사람이 임나 일본부 설은 허구인가? 아까 그 책에서 이 지도를 10장 이상 실었어요. 이 지도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일본의 극우파 교과서죠. 후소샤라고 있는데, 부상사, 후소샤 교과서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서 옛날에 이 임나를 자기들이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어놓고 있는데,
그 지도를 자기 책에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식민사학자 스에바스찬 스카지의 설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재판 이야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재판정에서 이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은 이게 스에마스의 설을 따른 것이 아니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지도를 여기에 실은 것은 스에마스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그때 참고인으로 나왔을 때예요.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법정에서 거짓말하면은 위증이고 위증죄로 사실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얼굴에 철판 깔고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임나일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 책을 줄잡아 10번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백제와의 관계가 어쨌다 이렇게 그런 해설만 붙여놨지, 이것이 요거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일본 사람의 설을 비판한 기사가 단 한 줄도 없어요. 한 번도 비판 안 하고 10장의 지도를 싣고 설명해놓고는, 그리고 나는 스에마스를 비판했다. 법정에서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재판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 성원을 해서 와서 방청을 해주셨는데, 아마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것이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자, 이게 임나 7개 나라를 차지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또 신라에 다시 뺏겼다고 그래요. 그때는 또 10개 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이 겹치는 거, 이게 3개 합하면 전부 14개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까 우리 측의 자료에는 가야에 6개 나라밖에 없는데 14개씩이나 이름이 나오니까 이 자체가 가야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치를 여기 땅 따먹기.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이 나라들을. 여기가 뭐였다, 알라였다,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이거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우리 삼국사기에 나오는 어떤 지명하고, 또 일본 서기에, 근데 일본 서기에는 나라 이름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 탁순이라는 게 여기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우리 삼국사기는 또 지리지가 붙어 있어서 그 지명이 다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는 지리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삼국사기에 탁순이라고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탁국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같은 한문으로 다 옛날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여기가 탁국이라고 하려면 탁국이거나 아주 비슷한 이름이 나와야 되고, 7개, 10몇 개 나라 중에 하나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글자 하나만이라도 제발 있어다오. 그러고 글자 하나 같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탁순이라는 걸 보자고요. 탁국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탁국을 보니까 글자가 달구화, 삼국사기의 달구화, 이게 옛날에 그 대구의 옛 이름이 달구화예요. 근데 탁국에 비슷한 걸 암만 찾아봐도 이 달구화가 제일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이 원래 탁하고 달하고 한문도 다르고요. 음도 다 다르죠. 그런데 탁국을 여기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구화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예를 들면 탁국이었다. 그런데 이 탁순도 탁이니까 같은 이 달구화가 말하자면 탁순도 되고 탁국도 되고 발음으로 하나씩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대구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이제 좀 비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그러면 대구의 남쪽 삼리의 압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경산 지방의 압독이었는데,
그런데 이 독이, 압독할 때 독이 탁 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또 이 압독에서 압은 우리말에 대구의 압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탁국은 말하자면 대구에 가깝지만 그 가까운 경산이다. 이렇게 그 압독이 탁이다. 압독이 탁하고 발음 하나도 같지가 않지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학문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해서 여기가 탁국이고 여기가 탁순이고 이렇게 한 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아까 참 제가, 사실은, 임나가 가야가 아니고, 그 지명이 한반도에 없었다는 거 제가 말한 것으로 해서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판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재판이 작년 봄에 1심이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1년 가까이 해가지고 하여튼 검찰에서 고소한 과정 또 재판관이 나상훈 판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학문적인 사항을 전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편들기로 마음을 먹고 저쪽 손을 들어주고 이덕일 소장한테 명예훼손 죄를 유죄를 해가지고 징역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경북대 전 교수였던 훌륭한 교수님이 신문에 칼럼에 이거는 갈릴레오식의 마녀재판이다 하는 식으로 그런 반박글도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항소를 했고 재밌는 거는 검찰도 항소를 했어요. 왜냐? 재밌죠? 자기들이 이겼는데 또 항소를 했어요. 징역을 1년 구형했는데 판결이 6개월을 해서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참, 이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사실은 양심적으로 학문적인 문제가 자신이 없으면은 각하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결을 하려면 학문적으로 누가 옳은지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따져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뒤로 어떻게 사실 식민사학이 언론이고 정치, 정계고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실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믿고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자관 다행히 항소심에서 지난 11월 3일 날 합의부 세 분의 판사인데 지영란 판사가 아주 그냥 명쾌한 논리로 판결문을 해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심을 파기를 했죠. 네. 이렇게 되면 3심은 형식적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인 거는 2심이 거의 최종적이기 때문에 사실 피고 이덕일 소장이 이 사람을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김현구 명예교수에게는 보호할 만한 국가에서 보호할 만한 명예가 없다. 이렇게 명쾌한 판결을 내려준 것이죠. 예. 어떤 불행 중 이렇게 다행이고 우리가 식민사학하고 싸우면서 이제 뭔가 그래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국민들이 점점 많은 수가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고 이런 판결도 얻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게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소환을 받아서 한번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김형구가 사기꾼이라는 거, 매국 사학자라는 거 다 이야기했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판사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이덕일 소장이 피고로 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 나라라면 나라도 김형구를 고소해서 저기 피고석에 서야 될 사람은 매국노고 반국가적인 사범이고 사기꾼 학자고 해서 법정에 서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측에서도 증인을 고대기소 하나 세웠는데 이 사람도 나와서 그냥 위증 포함해가지고 뭐 어물어물 그냥 김형구 옹호하다 들어갔는데 어쨌든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전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도 같이 기뻐해 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백제를 말이죠. 김형구가 이 백제가 임나를 지배했다, 가야를 지배했다고 한 근거가 뭐냐 하면 그 일본석이지만 아이고 그 임나를 칠 때에 4명의 장군이 나옵니다. 아라타와케, 가가와케.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주장이죠. 그리고 목라근자 또 사사노게 이렇게 4명의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목라근자는 뭐라고 했냐 하면 백제 장군이다 이렇게 이제 줄을 일본석에 써놨어요. 그래서 김형구 씨가 이 목라근자가 백제 장군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나머지 3 장군은 일본 서기에서 가짜로 써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제 장군 목라근자 한 사람이 이 임나 정벌을 하고 차지한 장군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갑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이때 말고도 이 아라타와케라는 사람이 유명한 귀족가의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또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이 사람들은 그냥 일본 서기 쓴 사람들이 그냥 집어넣었다. 뭐 왜? 아니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목라근자가 여기 백제 장군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왕이 명령을 내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목라근자가 백제 장군이 백제에 있으면서 천황의 명령을 듣고 무슨 통화로 무정이나 무슨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듣고 출정을 했겠습니까? 이 목라근자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으면서 이 일본 이름 쓰는 장군들하고 만약에 같이 나갔다면 일본에 살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일본에 말하자면 원래 백제 장군 출신이었지만 일본에 귀화했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학문적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형구 씨가 이게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마저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이걸 백제가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려니까 그 목라근자 이후의 아들, 그리고 또 대대로 목씨가 200년간 다스렸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일본 사람들은 200년 다스렸다고 이제 아무도 말 안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아들이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그 아들이 목만치라고 하는데 목라근자가 신라를 정벌할 때 신라 여인을 취해서 낳았다. 그럼 백제에 들어와서 외화 왕래하였다. 근데 천황이 그 포악함을 듣고 소환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버지 덕에 이제 조금 까불다가 천황이 불러서 도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황이 불러서 도로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락은 자의 아들이라 치더라도 국적이 왜라고 봐야죠. 백제 사람이라 보기 어려운 거죠. 이미 그 자기 아버지 때 귀화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뭐 백제에 있었더라도 자기가 또 백제로 귀화했거나 일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김영군은 또 그래요. 삼국사기 그런데 삼국사기에 그 목현만치라는 사람이 나와요. 글자가 거의 비슷한데요. 협자 하나만 다르죠. 그런데 삼국사기에 이 목현만치가 목만치라고 이제 둘러댑니다. 이 사람은 일본 서기만 가지고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저술을 하는 사람인데 다급할 때는 혹시 삼국사기에 내가 필요한 거 없나 하고 찾습니다. 법정에서요, 자기는 삼국사기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책도 아니라는 거죠. 일본 서기만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고대사로.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찾아봅니다. 삼국사기를. 그런데 이 삼국사기의 목현만치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계로왕 때 태자가 문주인데 그때 고구려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왕이 죽을 고비에 처하고 그래가지고 태자를 남쪽으로 이제 피난시킵니다. 피난시키고 결국 이 계로왕은 거기서 이제 죽어요. 장수왕 때인가? 그래 죽는데 태자라도 살아있어야 이제 왕이 되죠. 그때 호위대장이 목현만치라고 나옵니다. 이 호위대장이 이제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이후에 백제가 이제 웅진으로 천도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때 이 목현만치는 106세가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106세 사는 것도 어렵고 또 호위대장인데 태자를 호위할 중책을 맡은 대장인데 106세인 사람이 호위대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목현만치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목만치가 이 만치가 이상하게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 목현만치하고 목만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학문적으로 볼 때는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106세 된 사람을 이후에 일본으로 기화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또 임나에 와서 다스렸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110살, 120살까지 뭐 다스렸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임나 관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백제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백제가 지배했다고 했느냐. 그걸 이제 저의를 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백제가 왜의 속국이었다는 거를 계속 말하는데 이 뒤에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할게요. 짧게 해서 조금 빨리 끝내고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왜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물론 뭐 고고학적 유물리적으로도 그 증명이 되지만 그걸 증명하신 분도 있어요. 이 칠지도라는 게 있는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백제에서 그 여기에 칠지도 나오죠. 칠지도라는 거는 칼이 여기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날이 7개 붙은 여명 훌륭한 칼입니다. 근데 그 칼을 백제에서 바쳤다는 거예요. 이 일본 서기는 그 백제가 망한 이후에 자기들이 백제고 이 우리 한반도의 나라들을 자기들의 준 속국으로 기록을 전부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은 이건 소설책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책인데 그 자기들한테 이제 바쳤다고 썼어요. 그런데 그 바쳤다는 칼에 그 글자를 새겨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건 이제 연호고요. 마땅히 제후왕에게 공급할 만하다. 또 뒷면에는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외왕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병도 이후에. 그런데 어쨌든 이 이병도가 매국사학의 원흉이지만 이 칠지도 해석만은 제대로 했어요. 이 연호가, 중국의 연호가 우리나라에서 연호를 안 썼다고 그러죠. 중국의 연호를 썼다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돌발 발언을 했어요. 백제의 연호에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무령왕릉의 그 지석에도 황제가 죽을 때 쓰는 붕자죠. 그리고 일본 학자 중에 우에다 마사키라는 사람이 외왕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백제왕이 제후왕인 외왕에게 준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이거 일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제대로 연구를 했는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병도가 기회는 찬스다 하고 자기도 뭐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망쳐놓고는 이거 한마디 한다고 자기가 애국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이 칼이 백제에서 제후국인 외왕에게 내린 칼이다. 이병도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김영구가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또 그런데 김영구는 이런 걸 언급을 안 합니다. 이병도 씨가 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다. 백제에서 왜 천황을 받들어서 바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 못하고 또 이 사람 이야기도 모르는 척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에서 일본 학자들은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한국 학자들은 대개 또 한국의 백제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이따위로 어물어물하고 이건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칠지도만 보더라도 근초고왕 때가 그 중흥기거든요. 그때 모든 문물이 그 외로 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칼을 만들어 가지고 외에다가 잘 해라. 자, 이렇게 칠지도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는 거를 김영구는 이 백제를 어떻게 해든 지금 외의 속국인 걸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 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그 외가 임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백제를 긴고 넣어서 백제가 우리의 속국이었다 뭐 어쨌다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 식민사학자들보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해서 기어코 백제를 그 외의 속국이었다는 거를 알림으로 해서 일본에 충성하려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이득이 있는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보면 첫째, 백제 왕녀를 일본에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했다고 그럽니다. 직지왕의 누이, 그리고 여기 이제 남자 왕족인데, 나중에 왕족을 파견할 때까지 백제 왕녀들이 관행적으로 보내져서 일본에 천황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다 일본 서기에 이렇게 나와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3명의 여성을 예를 들었는데, 이 신제도원은 전지대왕의 누이, 맞아요. 왕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러 갔느냐 하면은 영임, 임무의 영을 받고 말하자면 천황을 섬기러 간 게 아니라 일을 하러 외가 오히려 준 속국이니까 거기에서 한 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왕자들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천황을 섬기기 위해 했다고 조작하고 또 이 적개여랑이나 지진호는 두 사람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이거를 두 사람이라고 또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서기에 같은 사람이라고 줄을 달아놨어요. 일본 서기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3명을 그래도 3명 정도는 돼야 몇십 년 동안에 관행이 있었다고 자기가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대왕의 누이 한 사람만 갔으면 설사 섬기러 갔더라도 관행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섬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김영구는.
또 지진원이라는 여자는 음란해서 화형을 시켰어요, 왕이. 일왕이.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떻습니까? 백제는 내가 보낸 왕녀를 천황이 지 맘대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화형에 그냥 처해버려도 꼼짝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백제가.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실이면 모르는데 이 지진원이 왕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왕녀라고 돼 있지도 않은 여자를 왕녀가 아니고 일본의 뭐 어느 지방에서 바친 궁녀나 이렇기 때문에 음란하니까 일왕이 화형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굳이 백제의 왕녀를 했다 해가지고 백제와 외의 관계를 속국 관계로 없는 겁니다, 김영국 씨가. 이런 거는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사기꾼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남자 왕족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불태워지겠다는 소문을 듣고 앞으로는 여인을 보내지 말고 그러면서 왕이 아우를 보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가수리군, 계로왕이 가수리군이었다는 말도 없어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임나의 왕이라면, 백제의 하여튼 이런 왕은 없는데 뭐 일본 서기에서 멋대로 써놓은 거예요. 삼국사기하고는 뭐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왕의 아우 곤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의다랑 만화군, 사하군 등을 보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말하자면 아까 왕녀들처럼 왕을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 근데 백제 서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이 사하군 한 명만 왕족이라고 나오고 다른 사람은 왕족이 아니라고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남자 왕족도 한 명밖에 없는 거를 김영구 씨가 조작해서 왕자들이 많이 가서 섬겼다 하고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도 미흡하니까 숫자를 늘려서 조작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전지왕이 태자 때에 일본에 갔는데 이 부분은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또 일본 서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좀 비교를 해보면 전지태자가 외국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귀국을 청했다. 그래서 외왕이 군사 100명으로 호송했다. 이거 보면은 이 태자이기 때문에 또 백제가 사실상의 상국이기 때문에 호위병을 두둑히 딸려서 호송한 겁니다. 우리 기록에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천황이 직지왕을 불러서 그대는 돌아가 왕위를 이어라고 말하고 땅을 일부 주어서 돌려보냈다. 이게 보세요. 이 태자지만 천황이 지금 왕위를 주는 겁니다. 백제왕을. 태자를 왕으로 임명해서 돌려보냈다 하는 식입니다. 자기들이 호위해서 태자를 호송했다고 우리 삼국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김영구 씨는 이런 기사는 안 보고 이런 기사를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전지태자가 일본에 가 있을 때 일본 부인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김영구 씨가 직지왕의 부인 이름이 팔수 부인인데 이 팔자는 일본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여인일 가능성이 높다. 또 뭐 무령왕도 그렇고 동성왕도 왕조 시절에 갔는데 뭐 일본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삼국사기에는 동성왕이나 무령왕이 태자 때 일본에 갔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까 전지태자가 간 것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썼단 말이에요. 또 이 왕들이 태자 때 일본에 갔다면 그런 사실도 우리 기록에 분명히 썼습니다. 쓰고 또 부인이 이 일본 사람이라면 왕비에 대해서 누구 딸을 뭐 어쩌고 이렇게 무슨 부인이다 삼국사기에 다 나오거든요. 삼국사기에 이 팔수 부인이
일본 여인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하고요.